절실한 신혼부부입니다. 현재 갭 투자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? 도와주세요.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갭 투자하기 좋은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돈이 있는, 현금이 좀 있는 분들이 집을 사기는 좋은 시절이기는 하지만 뭐 1년 전 대비, 2년 전 대비에는 그래도 훨씬 좀 갭 투자를 하기 좋죠.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금을 갚으면서 원리금을 갚으면 이제 부담이 확 되죠. 그렇게 갚으면서 뭐 실거주를 보통 하시니까 그러면은 투자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목돈이 좀 있어야 돼요. 아니면은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막 되게 많든지 하여간 좀 훨씬 더 압박감이 좀 옵니다. 근데 그거 대비 전세를 끼고 뭐 거기에 약간의 뭐 신용대출 정도 껴가지고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해졌으면 갭 투자하기 좋은 시절인 거고,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신용대출에 전세 끼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뭐 생애 최초 대출이나 아니면 그냥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그냥 실거주 하러 들어가는 게 차라리 조금 더 금전적으로 유리하다면은 아직 갭 투자하기 좋은 시절은 아닌 거겠죠.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? 갭 투자하기 되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. 여전히 아니고요. 여전히 돈이 더 좀 있어야 되고 차라리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정책 자금도 좀 잘 나오기도 하고 뭐 생애 최초 이런 것들도 좀 대출이 나오니까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자 조금 싸게 해가지고 집을 사서 뭐 실거주를 하는 게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. 근데 이게 조금씩 전세가 좀 상승하기도 하고 하면서 갭 투자를 해도 조금은 나아진,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게 갭 투자하기 좋았던 시절은 언제예요? 예전에 대출 규제가 엄청 심했을 때. 대출 규제가 되게 심할 때는 대출 받고 실거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근데 이 똑같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집을 사면은 훨씬 자금이 적게 들어갔었죠.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대출 받는 것보다 이게 더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이걸 선택했었던 적이 많았었던 건데, 지금은 뭐 대출 규제도 많이 풀렸고 그리고 뭐 대출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갭 투자를 뭐 굳이 막 일부러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, 부익남님. 8,000명일 때부터 구독했습니다. 전세 살지 말라 해서 전세 안 살았는데 순자산 10억 달성했습니다. 인생에서 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당시에 결혼해서 대출을 무서워했는데 전세 살지 말라는 영상 이후로 저의 인생 마인드가 바뀌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뭐 전세 살지 말라는 영상 가지고 뭐 바뀌었다는 분들이 이제 가끔씩 뭐 지금도 막 댓글이 달리고 하는데 저는 뭐 좋은 그래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, 뭐 그게 요즘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전세 살지 말라는 게 맞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이래나 저래나 전세를 사는 거는 되게 불리한 포지션인 거는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되게 마음이 편하거든요. 왠지 그냥 사람을 내비두면 전세로 가게 돼. 당연히. 이건 저는 이해합니다. 근데 전세가 그렇다고 막 안전한 포지션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전세가 되게 애매해요.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는 게 유리하죠. 전세 사는 사람한테는. 왜냐면 내가 전세를 사는 동안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은 어차피 살 집인데 더 비싸게 주고 사니까 전세를 선택했을 때는 집값이 빠지는 거를 좀 바라고 베팅을 거기다 건 거죠. 근데 전세가 또 문제인 게 집값이 또 너무 빠지면 안 돼. 그러니까 집값이 막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처럼 막 전세 사기 막 이런 논란처럼 전세가 5억인데 집값이 뭐 예를 들어 뭐 7억이었는데 집값이 막 확 빠져가지고 전세금보다 막 더 낮아져. 그러면 또 이제 깡통 전세니 뭐니 하면서 또 막 경매 쳐야 되고 뭐 보증보험에서 뭐 돈 반내 만에 하면서 뭐 또 막 난리가 납니다. 그러니까 이 전세를 선택한다는 거는 집값이 안 오르거나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큰 폭락은 오면 안 되는. 근데 중간에서 내가 딱 계약 기간을 잘 채우고 나오면서 적절한 타이밍 때 또 잘 사야 돼. 못 사면 또 다시 한번 또 전세를 또 연장하게 되면 또 다시 2년 뒤에 다시 한번 또 그 기회를 또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딱 내 계약이 끝날 때 오지 않거든요. 그래가지고 작년이었죠. 23년 초에 막 집값이 가장 뭐 저점이었다고 보는데 그 23년 초 그 저점 구간인데 나는 그냥 전세 살고 있는 중간이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. 내가 22년에 전세를 얻었어요. 22년에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때 전세가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야, 나 싸게 잘 들어갔다 했는데 그 뒤로 집값이 쭉 빠지더니 23년 초까지 빠졌어요. 그럼 이제 집을 사야 되나?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못 삽니다. 왜냐면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거든. 아니 계약이 2년인데 무슨 수로 나가겠다
하겠다는 거예요.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그때 전세도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아니 계약 기간 2년을 지키세요. 나는 돈 못 줍니다 하면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집값도 빠지고 전세값도 같이 빠지는데 야 지금 집 사야겠다고 해서 전세를 빼보려고 했던 분들이 뺄 수가 없어요. 빼는 게 합법이지도 않고.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보냈죠. 아 그래 이번에 쭉 빠졌으니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횡보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집값 안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월 4월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작년 6, 7, 8월에 막 급등하기 시작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만기 거의 다 달았구나 해가지고 전세가 이제 예를 들어 올해 초였어요. 올해 초에 끝나. 그러면은 작년 6, 7, 8월 쭉 올라가는데 집 못 사는데 어떡하지? 하다가 9월에 다시 꺾여. 90, 11월에 막 다시 꺾여가지고 쭉 빠지니까 잘 됐다. 안 사길 잘했네 하면서 아 전세 2년 살기 잘했다 하고 이제 올해 초가 온 거예요. 올해 초에 그래서 전세 만기 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는데 전세는 약간 좀 반등했어요. 그래서 예전에 제일 저점일 때보다 살짝 올랐어. 또 어떡하지? 하다가 아 우선 계약갱신 한번 더 하자 해서 계약갱신 할게요. 이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겠습니다. 이사 가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뺐어. 빼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전세를 또 계약하는 순간 또 집을 못 사. 이제 2년간 다시 묶이는 거죠. 이제 26년 초까지 이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.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지금 막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연초나 아니면 작년 말에 전세 계약을 다시 하신 분들은 이거 어떡하지? 지금 막 집값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거 안 살 수도 없고 돈을 뺄라니까 주인이 돌려주지도 않고 이거 어떡하지? 물론 여기서 이제 전세가 막 폭등하기 시작하면은 집주인들도 막 빼줍니다. 왜냐면 내가 6억에 전세를 맞췄는데 6억 3천, 6억 5천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래요 뭐 나가실 거면 제가 뭐 빼드릴게요 하면서 빼주기도 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전세가 막 폭등하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올라봐야 뭐 전세 조금 오른 건데 그거 받자고 전세를 막 다시 빼주고 하는 주인들이 또 많지도 않고.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게 한번 살면은 그 되게 최적의 타이밍에 탁탁탁탁 맞으면은 전세는 정말 유리한 건데 그렇게 맞으려는 교집합을 따져보니까 확률이 너무 나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전세를 살면은 대부분 어떤 그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에이,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다시 또 전세를 또 살고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놓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집을 살 생각이 있으시면은 월세를 선택하셔가지고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걸고 월세를 살다가 그 다음에 기회가 왔다 싶으면 집을 사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세를 빼고 뭐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. 월세는 뭐 이자보다 뭐 비싸고 뭐 월세를 뭐하러 삽니까? 뭐 앞으로 뭐 장기간 L자 횡보할 겁니다. 뭐 그러니까 뭐 한 3, 4년은 안 살 거니까 저는 전세를 돌리다가 아주 최적의 시기에 사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또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. 부성남 신축을 청약으로 잘 잡았습니다. 지금 2년 차입니다. 상급지 이동을 꿈꾸고 있습니다. 은행 대출을 갚으면서 이동을 계획하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목돈을 모으는 게 나을까요? 제가 봤을 때 질문 내용을 보니까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대부분 상급지 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팔고 A로 갈까요? B로 갈까요?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꿈을 가지고 계신 거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돈을 모아야 될까요? 대출 갚아야 될까요?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 걸 보면은 아직은 옮길 수가 없다. 지금은 조금 더 모아야 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번 다뤘지만 상급지로 이렇게 간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. 내 집이 오르면 상급지도 오르고 그리고 내 집에 사는 분들보다 아무래도 상급지에 사는 분들이 또 돈도 더 벌어요. 아무래도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또 열심히 돈을 모으거든요. 이게 그 경제력 차이가 이 집값의 차이랑 또 비슷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막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해도 상급지로 가려면 얘가 항상 그 한두 발짝 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사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진짜 상급지로 가겠다고 꿈이 있고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은 이상하게 더 좋은 집에 와서 살게 됐는데 옛날보다 더 약간 거지처럼 살아. 그러니까 이래야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급지로 간다는 거는 그냥 여기서 살다 보면 어떻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라는 거는 거의 없고요. 와가지고 나는 여기는 그냥 거쳐가는 데고 여기서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무조건 절로 갈 거야라는 뭐 어마어마한 의지가 없으면은 잘 못 갑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대출을 갚든 현금을 모으든 어떻게든 진짜 바짝 모아야지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. 저희 집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월세 계약이 2년이 안 끝났는데 파기할 수 있을까요? 이사비를 듬뿍 주시면 나갈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사비를 얼마나 줘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버티면은 이 집주인이 되게 그 소위 말하는 똥줄 타겠는데 라는 느낌을 알고 있는 만약에 잘못 걸렸다. 임차인 잘못 걸리면은 이사비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는 경우들도
있고요. 근데 그런 거 잘 모르신다고 하면은 월세 남은 기간이 많지 않으면은 조금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월세 기간이 만약에 많이 남았어요. 예를 들어 우리 세입자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. 6개월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 가래. 그러면은 쉽지 않죠.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아니 2년 채워봐야 내가 어차피 너 내보낼 거니까 지금 이사비 줄 때 기분 좋게 나가세요.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면은 임차인분이 월세 세입자가 나 절대 안 나갑니다. 이러면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.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섣불리 막 그렇게 도발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집을 꼭 팔아야 되는 어떤 사정이 생겼는데 너무 미안하다.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뭐 너네 아이도 있는데 정말 뭐 죄송하다.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내가 이사 갈 집 뭐 얻을 수 있게 중개비도 좀 주고 이사비도 내가 챙겨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한 얼마를 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냐 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잘 협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전세든 월세든 계약은 계약인 거고 이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 파기는 안 됩니다. 쌍방 합의만 가능한 거지 일방 파기는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또 막 내가 집주인인데 뭐 이런 소리 하시면은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부인남님은 이런 디테일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저도 부동산 투자한 지 이제 15년 됐고 다주택자니까 그동안 제가 임차인 맞춘 게 한 200명 될걸요?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많이 상대도 해보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.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흐름이 어서 다시 오면 좋겠습니다. 그게 또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재개발 재건축의 흐름은 이미 한번 왔다 간 거죠. 그리고 이제 다시 오려면 결국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겠죠. 시장에 돈도 막 넘치고 막 금리도 낮고 해가지고 야, 이 돈을 어디다 쓰냐? 사람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야, 이거 낡은 애들 이거 새 걸로 바꿔가지고 야, 비싸게 팔아먹자. 이런 그 분위기가 확 들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추진을 해보겠죠.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소유자들 있죠. 소유자들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가지고 새 걸로 바꾼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내가 이 지역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.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이 뭐 예를 들어 뭐 한 20년 정도 된 집이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한 15년 이상 산 거야. 그래서 이제 연식이 35년이 됐어요. 그래서 뭐 재건축을 하자고 그래. 근데 나는 이미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찼고 자녀들도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. 나한테는 이 집이 약간 고향 같은 집인 거죠.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살기 너무 좋아. 나도 너무 편해. 그리고 우리는 이 집에 지금 불만이 없어. 근데 여기서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이사를 오더니 할머니 여기는 지금 고쳐가지고 새 아파트로 바꿔야 돼요. 새 아파트로 바꾸면은 이게 지금 20억인데 30억이 됩니다. 그래? 그러면 내 돈 얼마 내야 되는데? 할머니 5억만 내시면 돼요. 5억만 내시면은 5억이 더 붙어가지고 10억이 더 올라간다니까요? 그러면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? 그럼 내가 5억 더 투자해가지고 5억을 더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?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번다는 거를 말하는 젊은 친구들은 새 걸로 바꿔가지고 팔고 가려고 하니까 팔고 나갈 거기 때문에 5억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이 거주자 원래 원 거주자분은 이 할머니는 나는 집을 안 팔 건데 나 집 안 팔고 그냥 여기 살 건데 그냥 5억을 더 들여가지고 집이 새 거가 된 거잖아요. 근데 그렇게 했더니 수영장 짓고 뭐 이러는데 근데 난 수영 안 할 건데? 난 여기 옆에 있는 저기 수영장 다니고 있는데?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. 근데 나한테 이 5억이 그러면 왜 내야 되냐? 그러면 이게 나중에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돼요. 아니 나 이거 그냥 나 우리 애들 줄 건데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. 난 안 한다니까. 할 거면 공짜로 해줘라.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때를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젊은 시각에선 그럴 수 있죠.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 빨리 개발해가지고 비싸지면 팔아가지고 옆 동네 가야지. 우리 이거 빨리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야 저기 상급지로 갑시다. 남들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됩니다. 하면서 막 추진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안 떠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이걸 더 내가지고 이걸 뭐하러 하냐. 그럼 집이 좋아지면은 뭔 의미가 있는데.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반포나 이런데 신축된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 보면은 사우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많아요.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우나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야 우리 집에 사우나가 생겼네. 매일 가야지 하면서 뭐 아침 저녁으로 가시고 막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합의해가지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. 왜냐면 그분은 사우나만 가. 그 집에서 사우나만 커뮤니티 가고 뭐 커피도 잘 안 드셔. 물론 커피를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뭐 스카이 브릿지고 뭐 생겼다는데 잘 안 가.
물론 뭐 친구만 한 번씩 가서 이제 기분 좋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몇 억을 태워야 돼? 여기에? 이렇게 굳이 이럴 필요 있나?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. 물론 되면 좋죠. 다 되면 쓰면 참 좋아. 근데 막상 거기까지 넘어가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. 그래서 재건축, 재개발이 다시 이제 어떤 흐름으로 돌아오려면은 분담금 같은 게 이제 많이 낮아져야 되겠죠.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사비가 낮아질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준신축, 구축들이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은 저 정도 이상은 받을 거기 때문에 거의 분담금이 안 나올 겁니다.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어르신들은 다른 동네 가면 걱정이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? 초등학교 6학년?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약간 졸업다운 졸업을 하거든요. 이 아이들이. 물론 뭐 유치원에서 졸업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치원은 그냥 뭐 어버버버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부모 손잡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을 했지만 초6 정도 되면 이제 나름 또 머리가 좀 컸어요. 근데 요 아이들이 이제 6학년쯤 되면은 그런 생각합니다. 내가 여기서 한 6년을 이제 살았는데 이 정들었던 우리 학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. 그러면서 내 뭐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. 내가 여기 1학년 때 뭐 4년 전에 저기서 넘어졌었고 뭐 3년 전엔 여기서 애들하고 뭐 축구하고 이런 막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. 그럼 그때 여러분들 잠깐 한번 고민해 보시면 떠오를 겁니다. 중학교 가기 싫다. 거기 가면은 이제 새로운 친구들, 새로운 반 막 다른 학교에서 막 섞이잖아요. 그리고 뭔가 익숙했던 공간이 아니잖아요.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막 더 멀어지기도 하고 더 불편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뭐 교복을 입으라는 둥 막 이렇게 힘들어. 귀찮은 게 많아져. 근데 그냥 이 초등학교 6학년 여기서 있으면은 너무 편해. 이미 다 적응을 했고 수도꼭지 어디인지 다 알고 뭐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고 화장실은 뭐 어디 다 안단 말이죠. 그러면 중1로 넘어가는 거 싫었었을 겁니다. 근데 이게 똑같이 오래 산 그런 재건축 단지들의 노인분들의 마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냐. 굳이 그냥 난 이게 좋은데 라는 거를 뚫고 넘어가려면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 필요합니다.